저는 55살입니다. 25년 넘게 다닌 회사를 작년에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새벽 출근과 야근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주식으로 불린 자금까지 모두 합해 약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30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아 큰 지출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머물고 싶지 않아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사회복지사로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저는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 날이면 조용히 해장라면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일상은 늘 평화로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불필요한 다툼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분은 정말 사이 좋은 부부 같다고 말했고 저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화로운 생활과 안정적인 소득으로 소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있는 3억 원으로 앞으로 남은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이 커졌고 안전하게 돈을 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차라리 주식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생활이 너무 지쳤습니다. 솔직히 너무 안정적이라 어느 순간 단조로움에 질린 것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투자로 성공하고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다는 감정이 스며들었고 저도 조금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3억으로 무엇을 할지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던 중 지식산업센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세 수익률 6%, 임대보장, 입주율 90% 같은 문구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고 작은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는다는 설명은 퇴직 후의 불안을 덜어줄 해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부부는 하루를 빼고 쉬는 날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 공실 우려가 낮다는 말, 임대가 이미 맞춰져 있다는 자료가 제시되었고 비슷한 또래의 상담 대기 인파가 대기 중에 옆자리에 앉은 몇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저희처럼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대안을 찾다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고 했고 누군가는 연금만으로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분양가 5억 원짜리 호실에 계약금을 넣고 보유 중이던 현금 3억 원과 대출 2억 원으로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은행 금리가 연 4%대 중반이었기에 월 이자는 약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관리비와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160만 원 안팎의 고정 지출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가 곧 맞춰질 것이라는 전제를 믿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이상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일정은 한두 달씩 계속 미뤄졌고 어느 날 현장을 찾았을 때 분양사무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안내문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이후로는 전화도 문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쯤에 사용 승인 완료라며 공용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임차인은 단 한 명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광고에서 강조하던 입주율 90%는 현장에서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여전히 분양 홍보물만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대행이라는 곳에서 선결 수수료 200만 원을 내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맡겨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고 결국 그쪽에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공실이 길어지는 동안 주변 시세는 점점 떨어졌고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내놔도 매수 문의는 없었습니다. 매달 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가 누적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며칠 뒤 등기 우편으로 채권 관리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이어가려 했지만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손이 떨릴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으며 일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류센터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늘 남을 도왔던 사람이었지만 무너진 삶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불안 발작이 찾아왔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조정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지면서 아내도 더는 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돈 나가는 걸 생각하면 둘 다 일을 계속하는 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때의 저희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일을 거부했습니다. 이성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엔 마음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동시에 일을 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이자가 쌓이는 동안에 소득은 완전히 끊겼고 통장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서류 더미 위로 낙인처럼 찍힌 연체 안내장들이 하나둘씩 우편함에 쌓였습니다. 그제야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실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임대 수익은 없었고 대신 매달 이자와 관리비, 각종 비용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 동안 이자만 1,300만 원이 넘었고 관리비와 세금, 임대대행 수수료까지 합치면 2,5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버는 건 없는데 나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국 공실이 1년을 넘기자 경매 개시 통보가 왔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고 며칠 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제 이름과 물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시작가는 이미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감정가는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입찰 시작가는 3억 6천만 원 선. 한때는 제 노후를 지켜줄 자산이라 믿었던 그 건물이 이제는 최저가 매물이라는 제목 아래 누구나 볼 수 있는 경매 목록에 걸려 있었습니다. 입찰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입찰표는 단 3장뿐이었고 최종 낙찰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억에 분양받은 건물이 1년도 안 돼 1억 원 넘게 떨어져 팔렸다는 사실보다 이제 그 건물이 더 이상 제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더 냉정한 현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낙찰 대금에서 법원 수수료와 감정비, 체납 관리비와 연체이자 각종 비용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1년간 쌓인 이자와 관리비, 공실 손실까지 합치니 실제로 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 가까운 빚이 그대로 남았었습니다. 경매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퇴직금과 여태까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첫 자산이었지만 정리 뒤 남은 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한 달쯤 지나 마지막으로 그 호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공기와 함께 텅 빈 공간이 맞이했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아직도 입주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로 옆 부지에서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철골 구조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지만 그 반짝임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불 꺼진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스위치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끝이 떨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건물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완전히 실감났습니다. 이후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처음 다녔던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회사로 옮겨 일을 구했습니다. 다시 지게차를 몰게 되었고 익숙한 엔진 소리와 냉기 섞인 공기 속에서 조금씩 일상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개월 뒤 개시 결정이 나면서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달 1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빚 대신 시간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빚이 없던 시절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땐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합니다. 가끔은 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꿉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제 손이 눈앞에 떠오르고 그때 한 번만 더 의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돕니다.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건 시간,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몇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수치가 주는 안도감 뒤에는 언제나 공실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셋째,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버틴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그저 그냥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덜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가장 가파른 파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퇴근길에 버스 창밖으로 새 건물과 월세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보일 때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문구는 어떤 사람에겐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다시 큰 자산을 꿈꾸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경매로 정리된 손실과 남은 채무의 흔적은 제 삶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길로 일터에 나섭니다. 그 작은 성취가 제 마음을 지탱합니다. 이젠 과거의 선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저를 스스로 다독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의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지 않으려 합니다. 과욕을 경계하고 낯선 약속을 의심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은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의 피로와 안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오늘을 보내고 싶습니다. 5억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성과의 크기가 아니라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감각에서 온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그 하루를 모읍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낼 생각입니다.